2024년 2월 29일, 무려 3년 동안 지속된 사건이 마침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코네티컷주 검찰관 존 도일 주니어의 공개 성명에 따르면 케빈의 목숨을 앗아간 혐의를 받고 있는 친시엔의 1급 계획적 상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양측 간의 합의에 따라 그는 최대 3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최종 선고는 4월 25일에 있을 공식 재판에서 확정될 것입니다. 춘쉔판과 케빈 장, 이 두 사람은 한때 중국인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백인 여성을 차지하기 위해 MIT의 우수 학생이 다른 예일대의 우수 학생을 살해한 이 사건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춘시에는 체포된 후 기이한 미소를 지으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춘시에는 미국 동부의 한겨울 추운 날씨 속에서 무려 300km 이상을 운전해와 단지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을 사귀게 된 또 다른 우수한 청년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으며 케빈을 죽이게 된 이유는 단지 그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사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2월 6일 오후 8시 30분 미국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의 이스트록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은 예일대학교와 가까워 많은 학생과 교수들이 거주하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커뮤니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장소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호기심을 느낀 사람들이 창문으로 내다보니 한 SUV 차량이 경찰서에서 토요타 프리우스를 뒤에서 들이받아 8m나 날려버린 광경이 보였습니다. 충격의 강도는 토요타의 뒷 범퍼가 완전히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한 토요타 운전자는 급히 차에서 내려 자동차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SUV 운전자는 차 안에서 두 번 연속으로 그의 얼굴을 향해 총을 발사했습니다. 그 후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땅에 쓰러져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남자를 확인한 후 몇 마디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일어서서 총을 다 쓸 때까지 5발을 연속으로 발사한 후 차에 돌아가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 끔찍한 살인사건을 목격한 이웃들은 서둘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과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총격을 당한 남자는 이미 심장박동과 호흡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의 신분증에는 그가 케빈, 중국어 이름은 장카이원이며 예일대학교의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의 25번째 생일까지는 채 10일도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웃의 진술에 따르면 경찰은 처음에 이 사건을 교통사고로 인한 총격 사건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남겨진 타이어 자국을 조사한 결과 케빈의 차는 사건 발생 전까지는 안정된 저속주행 상태였고 가해자가 갑자기 뒤에서 가속하여 충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충돌 전에 가해자는 이미 두 블록이나 케빈을 뒤쫓고 있었으며 이는 명백히 계획된 범행이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목격자는 또 다른 세부 사항을 제공했습니다. 범인이 빠르게 차를 몰고 도주할 때 번호판이 바람에 뒤집혀졌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희미하게나마 아래에 또 다른 번호판이 있는 것을 목격했는데 이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짜 번호판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에 더해 피해자가 총격을 당한 부위 대부분이 머리와 가슴에 집중된 점은 마치 처형 방식을 연상시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갱단의 보복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케빈은 평소에 건강한 생활을 했으며 어떠한 나쁜 습관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의 가족과 약혼녀에 따르면 그는 밝고 온화한 성격으로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킨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케빈은 심지어 동료나 친구와도 다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를 해칠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 케빈은 약혼녀와 함께 호수에서 낚시를 하고 이후 장을 본 후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저녁 8시경 두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 혼전 동거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케빈은 여자친구와 포옹하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이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갱단이 복수를 하려다 잘못된 사람을 공격한 것일까요? 경찰은 이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범인이 두 번째 총격을 가하기 전 분명히 케빈에게 말을 건넸고 신원을 확인한 후에야 계속해서 총을 쏘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때 거리는 너무 멀어 아무도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미국에서는 흑인이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총격과 차량 탈취를 시도한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최초로 용의자 공고를 발표할 때 차량의 모델과 색상뿐만 아니라 차량에 두 명이 타고 있을 가능성과
총격을 가한 사람이 흑인일 것이라는 추측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러한 추측은 전혀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진범을 놓치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케빈이 희생된 지 불과 30분 후 인근 마을인 노스 헤븐에서 경찰은 한 폐품 수거소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SUV 한 대가 철로에 끼어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곳은 매우 혼잡한 철도 노선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운전자는 아시아인 남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검은색 패딩을 입고 회색 니트 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차를 빼내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질문에 이 남성은 매우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매사추세츠로 돌아가는 중인데 차에 장착된 GPS가 갑자기 고장나면서 이 길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길을 완전히 잃었고 결국 바퀴가 철로에 끼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경찰은 그의 차량 번호판이 2장 겹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이 차가 며칠 전에 산 새 차라서 매사추세츠의 정식 번호판이 아직 발급되지 않아 임시 번호판을 걸어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남성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으며 그를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남성을 도와 견인차를 불러 SUV를 근처의 한 모텔로 이동시켰고 내일 떠나기 전 반드시 차량을 꼼꼼히 점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친절한 경찰의 도움에 운전자는 거듭 사과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모텔 옆에 있는 한 식당 직원이 주차장에 있는 대형 쓰레기통에서 무거운 비닐봉지를 발견했습니다. 봉지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소형 총기 7개의 탄창 그리고 여러 상자에 가득한 미개봉 탄약이 들어있었습니다. 놀란 직원은 급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다름 아닌 전날 밤 그 경찰이었습니다. 그는 비닐봉지 안에 있는 한 물건을 보며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젯밤 그 운전자가 쓰고 있던 회색 니트 모자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옆에 있는 모텔로 가서 확인했습니다. 프론트 데스크 직원은 전날 밤에 분명히 아시아인 남성이 투숙했지만 체크아웃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그 남성의 방을 수색했을 때 방 안의 물건들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그가 단지 위장하기 위해 머문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SUV는 여전히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낮에 충분한 빛 아래에서 경찰은 차량 앞쪽에 명백한 충돌 자국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차량의 앞좌석에는 붉은 자국이 약간 묻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자국을 조사한 결과 이 SUV의 앞부분 손상과 케빈 차량의 후방이 움푹 들어간 부분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차량 내부의 붉은 자국 또한 케빈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범인이 가까운 거리에서 그를 총격한 후 옷에 묻은 피가 차 안에 묻은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번호판이 가려진 차량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사건 발생지에서 300km 이상 떨어진 한 자동차 대리점을 찾아냈습니다. 그 결과 이 대리점이 이틀 전에 이미 이 SUV가 도난당했다고 보고한 상태였습니다. 대리점의 한 판매원에 따르면 한 아시아인 남성이 차를 사러 와서 여러 대의 차량을 살펴본 뒤 앞좌석과 뒷좌석을 평평하게 눕힐 수 있는 SUV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차량의 좌석을 눕혀 직접 누워보며 매우 만족스러워했다고 했습니다. 이 행동은 판매원에게 약간의 의아함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좌석을 평평하게 눕힐 수 있더라도 그 안에서 잠을 자는 것은 여전히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매원은 그 남성에게 장거리 여행에 더 적합한 캠핑카를 추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성은 굳이 이 SUV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정식으로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 시승을 해보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그 판매원도 앞서 언급한 경찰처럼 이 남자가 옷차림이 단정하고 말투가 예의 바르며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자에게 차 열쇠를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차를 몰고 떠나더니 몇 시간 동안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리점이 문을 닫을 때까지도 남자는 돌아오지 않았고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판매원은 그제서야 차량 도난을 경찰에 신고하며 후회를 했습니다. 자동차 대리점과 모텔에서 제공한 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범인이 MIT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29살 중국계 남성 친슈엔이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친슈엔의 사진을 들고 케빈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신원 확인을 요청했을 때 케빈의 약혼 여인 지온 페리는 약간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예일대학교에서 생물물리학 박사과정을 시작하기 전 MIT에서 석사과정을 밟았다고 말했습니다.
페리는 학교에서 열린 행사에서 친슈엔을 몇 번 본 적이 있으며 그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페이스북에서 친구를 맺었지만 소통을 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2020년 5월 31일 졸업식 당일 친슈엔은 페리에게 몇 번 메시지를 보내 그녀를 직접 만나 축하하고 싶다고 했지만 페리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 후 친슈엔은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화상통화로 축하 인사를 나누자고 제안했지만 페리는 그가 시도한 몇 번의 줌 통화를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은 더 이상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페리에 따르면 친슈엔과 케빈은 서로 만난 적이 없었으며 친슈엔이 9개월 후 300km를 운전해와 케빈을 해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친슈엔의 범행 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사건 발생 일주일 전 케빈이 여자친구에게 성공적으로 청혼을 했고 이것이 친슈엔에게 큰 자극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케빈이 올린 24초짜리 영상에 따르면 당시 그는 페리와 함께 공원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작은 폭포 근처에 다다랐을 때 케빈은 준비해둔 반지를 꺼내 무릎을 꿇고 여자친구에게 로맨틱한 청혼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놀라움에 감동한 그녀는 승낙하며 거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상은 두 사람이 달콤한 포옹을 나누는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각자의 소셜미디어에 약혼 소식을 올렸고 이 청혼 영상을 함께 게시해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행복을 나누었습니다. 게시물에는 친척과 친구들의 축하와 좋아요가 가득했지만 이 소식은 친시엔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경찰이 친시엔과 케빈의 약혼녀가 서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표하자 온라인상에서 특히 많은 중국 매체에서 엄청난 여론의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세 사람 간의 삼각관계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며 의도적으로 약혼녀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고의로 두 남자를 동시에 유혹하여 두 명의 뛰어난 중국계 젊은이들 사이에 증오를 불러일으켰고 결국 살인사건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악의적인 사람들은 MIT 박사가 백인 여성을 위해 예일대학교 석사를 살해했다는 주제로 수천자에 달하는 이야기를 지어내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페리와 친슈엔이 함께 찍힌 유일한 사진은 2020년 3월에 학교에서 열린 모금 행사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두 사람의 표정, 몸짓, 그리고 서로 간의 거리로 보아 그들은 단순한 동문 관계일 뿐 연인 관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케빈과 페리의 소셜미디어에는 그들의 다정한 커플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경찰 보고서에도 친슈엔과 페리 사이에는 연애 관계나 육체적 관계가 전혀 없었으며 그들은 단순 동문일 뿐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페리는 친슈엔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슈엔의 눈에는 냉미녀 같은 그녀가 되려 케빈을 좋아하다니 그는 단지 예일대학의 가난한 학생인데 말이죠. 페리의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0년 초 한 교회의 행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 당시 페리는 케빈의 밝은 미소에 매료되었고 그에게 먼저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신앙이 일치하고 가치관이 같으며 외모도 잘 어울리고 음악을 사랑하는 공통점까지 있어 완벽한 연인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의 감정은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갔고 페리와 케빈의 가족들도 매우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2020년 8월 케빈의 텍사스에서 2개월 동안 주방위군 훈련을 받으러 떠났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코네티컷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환영 인파 속에서 한눈에 어머니와 여자친구를 알아보았습니다. 원래는 MIT에서 박사과정을 계속할 수 있었던 여자친구 페리는 케빈과 더 가까이 있기 위해 예일대학교로 진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케빈은 그녀와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생각을 더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연애는 친슈엔의 7발의 총격으로 인해 비극적으로 끝나버렸습니다. 페리는 결혼식을 기다리기는커녕 약혼자의 장례식을 먼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는 케빈의 25번째 생일이기도 했지만 그날은 그가 묻히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장례식에서 페리는 눈물을 흘리며 당신이 천국에서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요.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지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케빈의 부모님은 실신할 정도로 슬픔에 잠겼습니다. 첫 세대 이민자인 그들은 미국에서 20년 넘게 힘겹게 살아오며 아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케빈은 집안의 유일한 자식으로 어릴 때부터 매우 착하고 똑똑했습니다. 그는 학업 성적이 항상 우수했을 뿐만 아니라
여가 시간에도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도와주곤 했습니다. 많은 단골 손님들은 그가 잘하는 모습을 지켜봐온 이들이었습니다. 케빈의 중학교 선생님도 장례식에서 케빈에 대한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케빈은 어렸을 때 학교가 끝나자마자 전화 판매 일을 하러 가곤 했으며 주말에는 낚시를 즐겨 했습니다. 잡은 물고기를 집으로 가져와 어머니께 저녁 식사를 준비해드리곤 했죠. 또한 가정에 부담을 덜기 위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곧바로 군에 입대했습니다. 제대 후 대학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년 후 케빈은 우수한 성적으로 예일대학교에 입학했고 대학의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전액 충당했습니다. 이후 환경과학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학위를 추구했습니다. 그는 유튜브에서 자신의 채널을 운영하며 주로 피트니스 팁, 건강한 식단, 그리고 일상생활을 공유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는 특유의 밝은 미소와 건강한 몸매를 자랑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반면 친슈에는 케빈보다 4살밖에 많지 않았지만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우울했고 말수도 적었으며 학교에서도 친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을 비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케빈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케빈이 친슈엔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친슈엔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남자라고 생각하며 그를 무시하는 여자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친슈엔 판의 부모였습니다. 사실 경찰이 도난당한 SUV 정보를 추적한 후 매사추세츠에 사는 판 가족에게 바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판의 어머니는 전화에서 매우 냉담하게 자신도 친슈엔과 연락이 닿지 않으며 그의 휴대전화가 꺼져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경찰의 모든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고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친슈엔이 자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전국에 지명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인터넷과 TV 속에서 계속해서 방송되었고 고속도로변의 대형 광고판에도 그의 사진이 게재되었습니다. 그 결과 5일 후 멀리 떨어진 조지아주에서 친슈엔으로 보이는 사람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는 검은색 배낭을 메고 있었고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매우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유소 편의점에서 몇 가지 물건을 산 후 도로에 세워진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중년의 아시아인 부부였습니다. 목격자와 CCTV 영상을 통해 경찰은 이들이 친슈엔과 그의 부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가족은 함께 도주 중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경찰은 수사 범위를 친슈엔의 부모까지로 확대하고 그들의 통신 기록, 차량 번호판 정보, 은행 거래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조사 결과 친슈엔이 범행을 저지른 다음 날 그의 부부는 그와 함께 남쪽으로 7개의 줄을 가로질러 자동차로 이동하며 여러 ATM에서 대량의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호텔에 머문 기록은 전혀 없었고 이는 아마도 그들이 발각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일상생활을 모두 도로에서 해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판 가족은 3주 동안 도피 생활을 했고 결국 경찰은 여러 감시 수단을 통해 고속도로에서 판 가족의 차량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러나 차 안에는 친슈엔의 부모만 있었고 친슈엔은 없었습니다. 판 아버지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당일 밤 그는 아들 친슈엔에게서 전화를 받았고 큰 문제가 생겨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들의 안전을 걱정한 판 부모는 그날 밤 뉴헤이븐으로 급히 가서 친슈엔과 만났습니다. 세 사람은 상의 끝에 도주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경찰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힘든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은 친슈엔의 행적이 목격되었다는 소식을 TV에서 접했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발각된 것을 알게 된 후에도 그들은 자수하지 않고 판 부모가 계속해서 남쪽으로 차를 몰고 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친슈엔은 모든 현금과 아버지의 중국 여권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판 부모는 체포된 후 그들이 헤어진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을 밝히기를 거부하여 경찰이 더 이상의 수사를 진행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친슈엔이 아버지의 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혹시 그는 아버지의 신분을 가장해 중국으로 도망가려는 것일까요? 게다가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는 미국 국경에서 약 300km 밖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멕시코로 도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2021년 4월 8일 사건 발생 약 2달 후 FBI는 친슈엔에 대해 국제적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때 친슈엔은 이미 차이 헨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엘라베마주에 숨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더 보스턴 글로브의 인터뷰 보도에 따르면 그는 몽고메리에서 현금으로 한 아파트를 임대했으며 바로 옆집이 집주인의 집이었습니다. 집주인은 그가 매우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또한 집안의 아이들에게 컴퓨터 문제를 해결해주는 등 매우 친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감사의 표시로 집주인은 그가 마당에서 자라는 채소를 마음껏 사용하고 신선한 달걀을 주어 요리할 수 있게 허락했습니다. 엘라베마에서의 이 기간 동안 친슈에는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전원 생활을 즐기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21년 5월 13일 몽고메리 경찰서가 미국 해안 경비대의 협조로 97일간 도피하던 친슈엔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친슈엔의 위치를 어떻게 파악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며 체포 과정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양측 간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친슈엔은 수갑이 채워진 후 놀란 집주인에게 미소를 지으며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기이한 미소는 그가 수감복을 입고 경찰이 사진을 찍을 때도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친슈엔의 기이한 미소만큼이나 그의 범행 동기도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단지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약혼했다는 이유로 라이벌을 살해하러 간다는 행동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친슈엔은 자신이 이렇게 뛰어난데 왜 페리가 자신을 선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스스로도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사실 학업 성취도만 놓고 보면 그는 매우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친슈엔의 페이스북 정보에 따르면 그는 중국 상하이 출신으로 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그에게 엘리트 교육을 시켰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그는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사립학교에 다녔고 15살에 미국 메릴랜드 주의 워튼 하이스쿨에 입학했습니다. 이 학교는 현지에서 4위에 위치하며 부유한 중산층 지역에 위치한 명문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슈엔의 고등학교 성적은 매우 우수했고 특히 이과 과목에서 동급생들을 앞서 나갔습니다. 모든 과목에서 A를 받았으며 학교 웹사이트에 따르면 그는 미국을 대표하여 국제수학 올림피아드에 참가해 은메달을 획득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영재는 학교 설립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 미국을 대표해 이러한 국제대회에 참가하려면 미국 시민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당시 친슈에는 아직 18살이 되지 않은 중국 유학생이었으며 불과 2년여 만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이러한 속도는 매우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친슈엔과 그의 어머니가 이미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을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미국에서 태어나 상하이에서 학교를 다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그는 살해된 케빈과 마찬가지로 미국 국적을 가진 중국계 미국인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친슈에는 정말로 뛰어난 수재였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MIT에 입학하여 박사과정까지 순조롭게 이수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상을 수상하고 최상위 컴퓨터과학 및 인공지능 연구실에 들어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박사과정 중 그의 논문은 이미 80회 이상 인용되었으며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연습해온 그는 MIT에 입학할 때 정규 행사에서 피아노 독주를 선보였고 학교 신문에서는 그를 뛰어난 피아니스트로 소개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피해자 케빈도 음악을 사랑했으며 종종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피아노 연주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연주 실력은 친슈엔에 비해 훨씬 떨어졌고 주로 난이도가 낮은 대중음악을 연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음악은 진솔하고 편안했으며 그의 성격처럼 생기가 넘쳤습니다. 그러나 케빈의 이러한 장점들은 친슈엔의 질투심 속에서 죄악으로 여겨졌습니다. 자신은 MIT 박사과정 학생이고 부유한 집안의 아들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부모님이 보스턴 북부에 80만 달러, 약 11억 원 상당의 집을 사주었습니다. 심지어 피아노 실력조차 케빈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런데 왜 페리는 자신이 아닌 케빈을 좋아했을까요? 단지 그가 복근이 있고 치아가 더 희다고 해서 그런 것일까요?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공평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신슈엔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인 판씨 부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신슈엔이 체포된 지 2달이 넘은 후 경찰은 그의 부모인 판씨 부부도 조사하겠다고 발표하며 그들을 아들의 도주를 돕고 사법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모의 지나친 자식 두둔 때문에 검찰은 친슈엔이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5천만 달러, 약 68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보석금을 책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나중에 법원이 보석금을 2천만 달러, 약 270억 원으로 낮추긴 했지만 이는 여전히 코네티컷 역사상 가장 높은 보석금 기록이 되었습니다. 보석금이 이렇게 높게 책정된 이유는 친슈엔이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법원의 판단뿐만 아니라 판 가문이 매우 부유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미국 금융범죄조사관이 제공한 보고서에 따르면
판씨 부부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중국에서 거액의 자금을 그들의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예금액은 이미 수백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아들에게 현금으로 집을 사주었고 매사추세츠주에 두 채의 호화저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도주 중일 때도 집을 사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신슈엔이 체포될 당시 그의 방에서 2만 달러, 약 2,700만 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판 가문이 보기에는 별로 큰 돈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역으로 판씨 부부가 아들의 범행과 도주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은 그들이 도주하는 동안 ATM에서 인출한 현금의 최대치였기 때문입니다. 판 가문이 아무리 부유해도 2천만 달러의 보석금은 그들의 감당 한도를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친수에는 체포된 후 계속 구금된 채로 재판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당시 전 세계가 코로나19에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 처리 지연이 심각했으며 재판은 3년 동안이나 연기되었습니다. 그동안 판씨 부부는 아들을 위해 여러 번 변호사를 교체했습니다. 변호 전략도 초기에는 경찰의 증거 수집 절차의 문제를 지적하는 방향에서 시작해 감정이 격해져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으로 마지막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주장으로 변했습니다. 이로써 판씨 부부는 아들의 우수성을 강조하는데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이 교도소에서 우등생으로 지내느니 차라리 자유로운 정신병자로 남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친씨에는 예정된 5월 재판 전에 유죄를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케빈을 해칠 때 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아마도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을 것입니다. 우등생이라는 칭호는 한때 동급생들의 부러움과 부모님의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던 것이었지만 이제는 약간은 부정적인 의미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성적이 좋다고 해서 인품이 좋은 것은 아니며 시험 성적은 학습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걸러낼 수는 있지만 인품이 부족한 사람을 걸러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식 그 자체는 개인의 성격적 결함을 보완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학업 성취를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 사람들은 종종 압박이 초래하는 극단적인 심리 문제를 간과하게 됩니다. 게다가 학교라는 상대적으로 폐쇄된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성적이 곧 능력과 지위의 상징이 됩니다. 삶이나 사랑에서 한 번의 좌절과 실패를 겪으면 마음은 마치 계속해서 조여지는 바이올린 현처럼 긴장하게 됩니다. 더 강해지지 않으면 결국 그 현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등생이 일으킨 비극은 종종 사람들에게 더 큰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결국 수년간의 노력 끝에 얻고자 했던 것은 살인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 역시 자식이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하길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케빈에 대해 알아가면서 친슈엔이 항상 궁금해했던 질문에 대해 우리도 답을 시도해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페리는 케빈을 선택했을까요? 그 답은 아마도 케빈의 페이스북 첫 페이지에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과 모든 사람에게 삶은 선물이며 나는 그것에 매우 감사한다고 썼습니다. 아마도 페리가 좋아한 것은 그의 외모나 재능, 그리고 가정 환경이 아닌 삶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선한 마음을 가진 그의 내면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의 모든 내용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친슈엔이 결국 어떤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의 부모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좋아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